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동심과 웃음을 깨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번님들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이신가요? 아니면 고단한 하루를 마치는 퇴근길이신가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고도 웅장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재주, 아니, 남들보다 조금 과한 기운을 타고난 탓에 눈물. 말을 날이 없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하지만 그 비극이 희극이 되고 결국은 전설이 되어버린 통쾌한 반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최참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깐깐하기가 대나무 같고 체면 차리기로는 공자님 뺨을 치류인이었습니다. 가끔 하나 비뚤어지는 꼴을 못 보고 기침소리 하나도 점잖게 애엠하고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양반 중의 양반이었지요. 그런 최참봉 댁에 어느 날 경사가 났습니다. 홍기가 꽉 찬 외동아들 최서방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이웃마을 이진사의 딸 뽕순이었습니다. 뽕순 아기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한지 동네 개들도 그녀만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다가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요. 마당에 핀 꽃들도 그녀의 볼이 너무 고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는 천하일색의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뽕순이의 모습에 하객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최참봉 댁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네.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최참봉의 입은 귀에 걸렸고 비실비실하기로 소문난 신랑 최서방도 벙글벙글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혼례가 끝나고 뽕순이는 최참봉 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신은 뽕순이에게 눈부신 미모와 고운 마음씨, 그리고 부지런한 손끝을 주셨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에 들어앉은 거대한 천둥 번개, 바로 방귀였습니다. 시집온 첫날 밤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새신랑 최서방이 촛불을 끄고 분위기를 잡으려는데 뽕순이의 뱃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꾸르륵, 콰르릉, 우르륵 쾅쾅. 마치 먼 산에서 소나기가 몰려오는 듯, 아니,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밖에서 천둥이 치는가 보오? 뽕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예. 날이 흐린가 봅니다, 서방님. 그날부터 뽕순이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깐깐하고 남편은 유약하고 시어머니는 예민한 이 집안에서 감히 방귀를, 그것도 그냥 방귀가 아닌 폭풍 같은 방귀를 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뽕순이는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신호가 오면 괄약근에 힘을 주어 막아내고 밥을 짓다가도 신호가 오면 아궁이 불길을 핑계 삼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인간의 생리현상을 어찌 의지만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복숭아꽃처럼 곱던 뽕순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창백해지더니 점차 샛노랗게 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무튀튀한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잘록하던 허리는 온데간데 없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말이지요.
최참봉 내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 얼굴이 왜 저 모양이냐? 어디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게냐? 그러게 말입니다.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는데 얼굴은 썩은 대추 같고 배는 풍선 같으니 이게 무슨 조화속입니까?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짚어보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맥박은 펄떡펄떡 뛰는데 기운이 꽉 막혀 있어. 마치 거대한 바위가 뱃속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요. 이건 약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뽕순이 뱃속의 가스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하며 폭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간 뽕순이가 방문지방을 넘다가 그만 비틀거린 것입니다. 순간 뽕순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참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야, 어디가 편찮으냐? 얼굴색이 왜 그 모양이냐? 며느리를 아끼던 최참봉의 걱정 어린 호통에 뽕순이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을 묵혀온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흑흑, 제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약으로 안 되면 침이라도 맞아야지.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은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입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방귀? 예. 친정에 있을 때부터 제 방귀 소리가 남달라 시집와서 혹여 흉이 될까봐 여태껏 참고 참았더니 이제는 뱃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최참봉은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인 줄 알았더니 고작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이라니요. 최참봉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방귀가 나오면 끼어야지 그걸 참아서 병을 키우다니. 양반 체면이 중요하긴 하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겠느냐? 괜찮아. 지금 당장 시원하게 끼어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 허락할 테니 마음껏 끼렴. 그래야 살지. 하지만 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방귀는 그냥 방귀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끼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여자가 끼는 방귀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집안 걱정을 하느냐. 소나기가 쏟아진들 기와가 깨지겠느냐. 태풍이 분들 기둥이 뽑히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끼어라. 시아버지가 재차 호통을 치자 뽕순이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향해 정중히 그러나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님, 정그러시다면 끼겠습니다. 하오나 부디 문고리라도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서방님도 기둥을 꽉 끌어안으십시오. 어머님은 솥뚜껑이 날아가지 않게 무쇠솥 위에 앉아 계십시오. 식구들은 며느리의 유난에 혀를 찼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최참봉은 문고리를 잡았고 최서방은 대청마루 기둥을 끌어안았으며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솥뚜껑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뽕순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당의 참새들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푸드덕 날아가 버렸습니다. 뽕순이는 괄약근에 집중하며 3년간 응축해온 단전의 기운을 아래로, 더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흡, 으흡,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땅이 우르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익 쾅. 처음에는 가느다란 피리 소리 같던 소리가 순식간에 천지를 뒤흔드는 대포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충격파였습니다. 뽕순이의 엉덩이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돌풍이 최참봉댁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난리냐? 문고리를 잡고 있던 최참봉은 문짝과 함께 뜯겨나가 마당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어머니, 사람 살려. 기둥을 잡고 있던 최서방은 거센 바람에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궁이에서 역류한 재를 뒤집어 쓰고 새까만 숯검댕이가 된 채 솥뚜껑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마당 멍석 위에 처박혔습니다. 방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붕, 쾅, 쾅, 쾅. 연이은 후속타에 사랑방 문풍지가 모조리 찢겨나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와장창 깨졌으며 마당에 있던 감나무에서 감들이 우수수 떨어져 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참 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 뽕순이는 홀쭉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다시 복숭아꽃처럼 붉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최참봉의 눈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집안 꼴을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문짝은 뜯겨나가고 아내는 숫덩이가 되었으며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가 방귀를 뀌라 했지 언제 집안을 박살내라 했느냐.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대포다, 대포.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렇게 뽕순이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방귀 한 번 시원하게 낀 죄로 소박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눈물을 훔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때 비실비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 최서방이 짐을 챙겨 뛰어나왔습니다. 부인, 같이 가오. 내 비록 힘은 없으나 부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소. 비록 냄새는 지독했으나 아내의 미모와 착한 심성을 잊지 못한 최서방의 순해 보였지요. 그렇게 부부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걷다 보니 어느새 가진 돈도 떨어지고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높은 고개를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길가에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림의 떡이로구나. 최서방이 풀썩 주저앉아 한탄했습니다. 그때 뽕순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인이 무슨 수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배를 딴단 말이오? 뽕순이는 말없이 배나무 밑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나무줄기 쪽으로 조준하고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서방님, 귀를 막으십시오. 뿡, 빵, 뽕. 뽕순이가 단전의 기운을 모아 엉덩이에 힘을 주자 공기총 같은 방귀가 연발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배나무 가지가 사시나무 떨듯 요동을 쳤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잘 익은 배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배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허 세상에. 방귀로 배를 따다니. 우리 부인 엉덩이는 보물단지로 구려. 두 사람은 배로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더니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어허, 가진 돈 다 내놓고 옷도 다 벗어라. 산적 두목이 으름장을 놓자 최서방은 벌벌 떨며 아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대편 숲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눈에서는 푸른 안광을 뿜어내고 입에서는 군침을 뚝뚝 흘리는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앞에는 산적, 뒤에는 호랑이.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산적들도 호랑이를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는 산적과 최서방 부부를 번갈아 보며 누구부터 잡아먹을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뽕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조금 전 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 발휘되는 초인적인 힘일까요? 그녀의 뱃속에서 다시금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뽕순이는 산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돌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놈들아, 내 선물이나 받아라. 쾅! 천지를 개벽하는 굉음과 함께 뽕순이의 엉덩이에서 누런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 냄새와 일주일 묵은 청국장 냄새를 농축해 놓은 듯한 생화학 무기에 가까운 독가스였습니다. 정통으로 가스를 들이마신 산적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으어! 살려! 산적대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뒤에 있던 호랑이가 어흥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뽕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180도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호랑이의 코앞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받아라. 필살, 뽕순이 대포. 푸슈슈슈 쾅. 이번에는 소리보다 냄새가 더 강력했습니다. 호랑이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의 수천 배. 그 예민한 코앞에서 터진 뽕순이의 독가스는 호랑이에게 뇌진탕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공중에서 끼깅 하는 개 짖는 소리를 내더니 눈동자가 뒤집히며 쿵 하고 나가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며느리의 방귀 한 방에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서방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부인. 호랑이를 잡았소. 산적도 잡고 호랑이도 잡았소. 뽕순이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좀 과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기절한 호랑이를 칡넝쿨로 꽁꽁 묶고 산적들이 훔쳐두었던 금은보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참봉댁 며느리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관아에서 현상금을 걸었던 산적대까지 일망타진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사또는 뽕순이에게 큰 상금을 내렸고 호랑이 가죽은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뽕순이와 최서방은 금이환양하여 최참봉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최참봉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 아니,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 내가 눈이 삐었지. 그 귀한 방귀를 몰라보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소리였어. 그 후로 최참봉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뽕순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집안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고 문풍지를 매일 새로 발라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뽕순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아이고 시원하다, 복 들어온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끔 도둑이 들라치면 뽕순이가 헛기침 한 번에 엉덩이만 들어도 도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하니 이보다 더 든든한 지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흉이었던 방귀가 편견을 버리고 보니 세상을 구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황금여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단점 때문에 주눅 들어 계시진 않으신가요? 뽕순이의 방귀처럼 어쩌면 그 단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빛나게 할 필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뱃속이 더부룩하다면 참지 말고 시원하게 내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단 뒤에 호랑이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이 냄새나지만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기묘하고 애틋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밤손님이 남의 집 담장을 넘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갓나가는 물건을 훔쳐서 제 주머니를 불리는 것. 헌데 여기 훔치러 들어갔다가 빗자루질만 실컷 하고 나온 기가 막힌 도둑놈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시간보다 걸레를 빠는 시간이 더 길었던 조선팔도 전무후무한 결벽증 도둑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 그리고 오늘은 배꼽 빠지는 웃음까지 준비한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갈 통쾌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번님들은 평소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귀찮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빗자루 들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하다 정분이 나버린 기상천외한 두 사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충청도 어느 고을에 덕구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덕구로 말할 것 같으면 낮에는 점잖게 서당 훈장님 흉내를 내고 다녔으나 밤만 되면 검은 복면을 쓰고 남의 집 담장을 제 집 드나들 듯 넘나드는 대도 일명 비단손이었습니다. 왜 비단손이냐? 물건을 훔칠 때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간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지요. 헌데 이 덕구에게는 도둑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말 못할 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독한 결벽증이었습니다. 저기 저 문고리 끈적한 것 좀 보게. 저걸 잡고 문을 열라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지. 보셨지요? 훔치러 들어간 대감마님 안방 문고리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닦고 나서야 문을 여는 시기니 도둑질하는 시간보다 닦는 시간이 더 걸리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며칠째 쌀독이 비어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자 큰맘 먹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기와집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그 집 주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김선비였는데 겉보기엔 번듯한 기와집이라 곳간에 쌀가마니 깨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달도 숨어버린 그날 밤 덕구는 깃털처럼 가볍게 김선빈의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흐흐. 집채만 으리으리하지 경비 하나 없구나. 오늘은 횡재하는 날이다. 덕구는 익숙한 솜씨로 안방 문틈에 칼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발을 디뎠는데 그 순간 으악, 뭐야 이거, 끈적거리잖아. 비단손 덕구의 발바닥에 닿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이 아니라 먹다 남은 곶감씨, 밟혀서 터진 밥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덕구가 놀라 호롱불을 켜서 방 안을 비춰본 순간 그는 그만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방이야. 돼지우리야? 아니, 돼지도 이것보단 깨끗하게 살겠다. 방 안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벗어놓은 버섯은 구석에서 곰팡이가 피어 버섯을 키우고 있었고 읽다만 책들은 밥상 위에 널브러져 국물이 튀어 있었으며 방바닥은 먼지가 솜니불처럼 두껍게 깔려 밟을 때마다 푸석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집주인 김선비는 입을 쩍 벌리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지요. 더 가져오너라. 술이 달구나. 크어. 도둑질하러 들어온 덕구였지만 훔치고 자시고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발 디딜 틈이 있어야 훔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덕구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의 결벽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아야 한다. 나는 도둑이다. 물건만 챙겨서 나가면 그만이다. 저기 저 자개농만 열면 되는데. 가만, 저기 자개농 손잡이에 묻은 저 누런 건 뭐야? 코딱지야? 덕구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품에서 도둑질 도구 대신 챙겨 다니던 행주를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몰라. 일단 길은 터야 훔칠 거 아니냐. 그때부터 덕구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있는 김선비를 깨우지 않기 위해 덕구는 숨소리도 죽인 채 방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귤 껍질을 집어들며 헛구역질을 하고 굴러다니는 술병을 치우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어느새 방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번엔 뽀얗게 앉은 먼지가 거슬렸습니다. 아, 기왕 하는 거 저기까지만 닦자. 딱 저기까지만 닦고 훔치는 거야. 하지만 결벽증 환자에게 적당이란 없는 법. 한번 걸레질을 시작한 덕구의 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방바닥을 윤희나게 닦고 나니 더러운 문창오지가 눈에 들어오고 문창오지를 털고 나니 어지러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책장의 책들을 가나다 순서대로 크기별로 색깔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 느낌. 도둑질할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는 덕구였습니다. 그래, 책장은 역시 각이 생명이지.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후, 힘들었다. 이제 훔쳐볼까?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닭이 회를 치며 울었습니다. 꽃기호. 덕구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날이 훤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라, 벌써 아침이야? 나 밤새. 뭐 한 거야? 청소만 하다가 밤을 꼴딱 새웠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덕구는 훔치려던 은수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제 행주와 빗자루만 챙겨서 부랴부랴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잠시 후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뜬 게으름뱅이 김선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헌데 방바닥이 왜 이리 미끄러워? 기름칠이라도 해놨나?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본 김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돼지우리 같던 방이 임금님 침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책들은 줄을 맞춰서 있고 냄새나던 옷가지는 칼주름이 잡혀 개어져 있고 방바닥에서는 향긋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평소 덕을 많이 쌓고 책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우렁각시를 내려보내신 게로구나. 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치운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신의 고매한 인품덕이라 착각한 것이죠. 한편 집에 돌아온 덕구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거기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네. 내 노동력이 얼만데 쌀 한 톨 못 건지고 청소 봉사라니. 덕구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오늘 밤엔 기필코 훔치리라. 어제 청소하느라 못 훔친 것까지 이자 쳐서 싹 다 털어오리라. 도끼를 품은 덕구는 그날 밤 다시 김선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깨끗하게 치워놨으니 오늘은 들어가자마자 물건만 쏙 빼오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덕구의 착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덕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다시 이 꼴을 만들어놔.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루 사이 김선비는 기적의 우렁각시를 믿고 더 신나게 어질러 놓았던 겁니다. 먹다 남은 술상은 그대로고 갓벗은 버선은 밥상 위에 올라가 있고 벼루는 엎어져서 먹물이 방바닥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겠다는 욕심보다 당장 저 엎어진 먹물을 닦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안 돼. 저 먹물이 문지방을 넘으면 나무 틈새에 스며들 거야. 그러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으아, 안 돼. 결국 덕구는 또다시 걸레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먹물을 닦아내고 밥상을 치우고 냄새나는 버선을 빨래터로 가져가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도 덕구는 김선비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렸고 또다시 빈손으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망쳤습니다. 이 기이한 일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덕구는 매일 밤 다짐했지요. 오늘은 절대 청소 안 해. 진짜 훔치기만 할 거야.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엉망진창인 방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덕구는 김선비의 취향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베개를 높게 베는 걸 좋아하니 두 개를 겹쳐놔야지. 양말은 뒤집어서 벗어놓으니 다시 뒤집어서 빨아야지. 도둑이 아니라 완벽한 살림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김선비는 매일 밤 찾아오는 우렁각시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떤 고운 여인이기에 이리도 살림 솜씨가 야무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필시 선녀처럼 고운 자태일게야. 내 오늘 밤엔 기필코 우렁각시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리라. 일주일째 되던 밤, 김선비는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 숨어 실눈을 뜨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김선비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구나. 나의 각시. 헌데 들어온 각시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익숙하게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욕을 중얼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오, 이 게으른 인간. 오늘은 곶감씨를 천장에다 붙여놨네.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아. 내가 이것 떼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녀가 아니라 웬 시커먼 사내가 방을 쓸고 닦고 있는 겁니다. 덕구는 김선비가 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며 엉덩이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 잘 개어진 옷가지를 옷장에 넣으려는 순간 꼼짝 마라.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으악. 사람 살려. 덕구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도 손에 든 걸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호롱불을 밝히고 덕구의 복면을 벗기자 땀범벅이 된 덕구의 억울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너는 아랫마을 사는 덕구 아니냐? 내 놈이 왜 밤중에 내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뭐라? 훔치러 왔다가 청소를 했다고? 네. 제가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훔치는 건 깜빡하고 청소만 하다 보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요. 제발 관아에 고발만은 말아주십시오. 덕구는 싹싹 빌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잡혀가 곤장을 맞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런데 그때 김선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덕구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너를 고발하느냐? 이리 훌륭한 인재를. 네, 인재라니요? 덕구야, 아니 덕구 선생. 내 평생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자네가 다녀간 뒤로 내 비염이 싹 났고 잠자리가 구름 위처럼 편안했네. 내 부탁 하나만 하세. 무슨 부탁입니까요? 우리 집 집사가 되어주시게. 내 월급은 섭섭지 않게 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만큼 쌀을 퍼가도 좋고 비단을 가져가도 좋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말게나. 나는 자네 없인 이제 못 살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둑이 주인에게 비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도둑에게 제발 집에 들어와 달라고 비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덕구는 얼떨떨했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곤장 예약인데 취직이 되다니요? 게다가 훔치는 것보다 훨씬 쏠쏠한 월급까지 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십니까? 주고 말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내일 아침까지 저 사랑방 창고 정리도 좀 부탁하네. 거기가 아주 난장판이거든. 난장판이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 손이 닿으면 쥐새끼도 미끄러질 만큼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날부로 전설의 도둑 비단손 덕구는 전설의 집사 덕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선비는 덕구 덕분에 집안이 번창하여 훗날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 덕구는 김선비의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평생 먼지 한 톨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주인과 결벽증 도둑,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보다 더 완벽한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사 참 알 수 없습니다. 나쁜 짓 하러 들어갔다가 평생 직장 얻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꼬인 매듭을 풀려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둑질보다 청소가 더 쉬웠던 덕구의 사연, 여러분의 속까지 시원하게 닦아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연정을 깨울 애틋하고도 유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말에 여우는 9번 둔갑하여 사람의 간을 빼먹으면 인간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1000년을 살고도 인간이 되지 못한
아니, 못해서 서러운 구미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호. 조선 팔도 여우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설로 통했습니다. 뛰어난 미모 때문도 강력한 요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년 묵은 구미호 주제에 남자를 홀리는 기술이 형편없기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 달빛조차 쉬어가는 깊은 숲속에 한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100년이면 꼬리 떼고 시집가서 잘만 살던데 나는 999년을 살고도 아직 이 모양이니. 미호가 한탄하며 자신의 꼬리를 바라봅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9개의 꼬리.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한은 딱 100일. 이 100일 안에 진정한 사내의 정기를 얻지 못하면 그녀는 영영 흙으로 돌아가 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미호의 여우 귀가 쫑긋 섰습니다. 이 기운은? 미호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곰처럼 우직하고 강한 사내의 냄새. 천년을 기다려온 최상급의 사냥감임이 분명했습니다. 미호는 즉시 하얀 소복을 입은 가련한 여인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길목에 쓰러진 척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등에는 집채만한 지게를 지고 손에는 무쇠도끼를 든 사내, 돌쇠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이런 산중에서 웬 처자가 쓰러져 있단 말이오? 미호는 실눈을 뜨고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굵은 팔뚝. 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습한 대로 가녀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그네님,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려 움직일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셔요. 보통의 사내라면 업어주겠다, 부축해주겠다 하며 호들갑을 떨 상황.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호의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발목이라? 어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뼈가 어긋났으면 맞춰야지. 우둑. 아! 미호의 입에서 비명인지 교태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가 그녀의 멀쩡한 발목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어허, 소리가 시원찮은 걸 보니 제대로 맞춰진 것 같소? 자, 일어날 수 있겠소? 미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인지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이번에는 보호 본능 자극 작전을 펼쳤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요. 저 아래 마을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돌쇠는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거참, 내 지게에 나무가 가득한데. 할 수 없지. 미호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내의 등에 업히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고 그러다 보면 정분이 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미호의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으라차차. 돌쇠가 미호를 쌀가마니 짐짝처럼 번쩍 들어 올려 지게 위 장작더미 꼭대기에 얹어버린 것입니다. 자, 꽉 잡으시오. 떨어지면 진짜 뼈도 못 추리니까. 엉덩이 밑으로 울퉁불퉁한 참나무 장작이 찔러대고 고공행진하는 지게 위에서 미호는 공포에 질려 돌쇠의 지게 작대기만 꽉 부여잡았습니다. 로맨스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꼬리 짧은 구미호 미호와 곰 같은 사내 돌쇠의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돌쇠의 오두막에 얹혀 살게 된 미호. 그녀는 100일 안에 어떻게든 돌쇠를 유혹해 거사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부모 없이 홀로 사는 노총각이었고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방해꾼도 없었으니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돌쇠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리고 방 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미호는 기회다 싶어 은근슬쩍 돌쇠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이 달라붙은 척 어깨를 살며시 드러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그네님, 비가 오니 몸이 으슬으슬 춥네요. 혹시 체온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보통의 사내라면 당장 이불을 펴거나 겉옷을 벗어주며 껴안아줄 타이밍이었습니다. 돌쇠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미호를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춥다고? 그럴 줄 알았소. 비 맞고 돌아다니니 당연히 춥지. 기다리시오. 돌쇠는 밖으로 나가더니 펄펄 끓는 아궁이 불을 방바닥이 타들어갈 정도로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찜질방을 넘어 거의 불가마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따뜻하지 않소? 땀을 푹 빼야 감기가 달아나는 법이요. 미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돌쇠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두꺼운 솜니부를 머리 끝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이거 덮고 한숨 푹 주무시오. 내 땀 식을까봐 방문은 꼭 닫고 나갈 테니. 미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혹은커녕 탈수 증세로 여우 구슬이 말라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미호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근한 유혹이 안 통한다면 직접적인 스킨십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돌아온 돌쇠가 마루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이때다 싶어 고운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나그네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미호는 돌쇠의 뒤로 돌아가 단단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여우의 기운을 살짝 실어 닿기만 해도 온몸이 노곤해지고 기분이 묘해지는 황홀의 안마를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미호가 귓가에 입바람을 불어넣으며 묻자 돌쇠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반응이 온 것입니다. 미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길을 더 깊숙이 넣으려던 찰나 돌쇠가 고개를 젖히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낭자, 소나기 힘이 장사요. 네. 돌쇠는 시원한 게 아니라 아파서 눈물이 찔끔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곱게 생긴 규수가 웬 손님이 그리세요? 내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소. 사실 미호는 천년 묵은 요괴라 기본 악력이 곰도 때려잡을 수준이었던 걸 깜빡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절을 못해서. 아니요. 덕분에 뭉친 근육이 다 풀리다 못해 끊어진 것 같소. 고맙소. 내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자야겠소. 돌쇠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미호는 잠든 돌쇠의 등짝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손을 원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 후 미호는 최후의 수단인 선녀와 나무꾼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맑은 날 오후 미호는 돌쇠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하얀 어깨를 드러내고 물장구를 치며 세상에서 가장 청초하고 요염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잠시 후 수풀이 부스럭거리며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미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나그네님. 돌쇠는 미호의 맨살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네, 내가 못 볼 꼴을. 아니, 못 볼 것을 보았구려. 눈을 감고 있을 테니 어서 옷을 입으시오. 성공이었습니다. 사내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부끄러움만 한 게 없으니까요. 미호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갑자기 돌쇠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낭자, 움직이지 마시오. 뒤에. 네. 돌쇠가 갑자기 들고 있던 짱돌을 미호의 머리 위로 휙 던졌습니다. 풍덩. 물보라가 튀며 미호는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푸아. 뭐 하시는 거예요? 돌쇠가 씩씩거리며 달려와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썩은 나뭇가지였습니다. 휴, 다행이요. 큰 물뱀인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였구려. 낭자를 물까봐 내 10년 감수했어. 미호는 머리에 물미역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목욕시는 순식간에 물뱀 퇴치 작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뜻밖의 장소에서였습니다. 5일장이 열리던 날 두 사람은 장터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돌쇠는 미호가 걷기 힘들까봐 미호의 짐까지 몽땅 자신의 지게에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주막집 딸 춘심이가 꼬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어머, 돌쇠 오라버니. 오랜만이네요. 오늘도 힘이 장사시네. 저 무거운 걸 혼자 다 드시고. 춘심이는 돌쇠의 팔뚝을 은근슬쩍 만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미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내 먹잇감에게 꼬리를 쳐? 허허, 춘심이 아니냐. 잘 지냈느냐. 돌쇠가 사람 좋게 웃어주자 춘심이는 더 신이 나서 매달렸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주막에 와서 막걸리나 한 사발하고 가세요. 제가 공짜로 드릴게. 미호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을 못 먹어서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질투? 미호는 자신도 모르게 여우의 요력을 쓰고 말았습니다. 휘잉. 갑자기 마른 하늘에 돌풍이 불어 춘심이의 치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야! 춘심이가 망신스러워하며 주막으로 도망치자 미호는 고소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미호의 앞을 가로막아 바람을 등지고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낭자, 괜찮소? 바람이 거세니 내 뒤에 숨으시오. 먼지 들어갈라. 춘심이가 날아가든 말든 오직 미호에게 먼지가 묻을까봐 걱정하는 돌쇠. 그 듬직하고도 바보 같은 등판을 보며 미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라? 나 왜 이러지?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간 때문이야? 아니면 사랑 때문이야?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이었습니다. 미호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아니, 이 복잡한 마음을 확인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야, 무서워요. 미호는 천둥 소리에 맞춰 돌쇠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락 안기는 부드러운 감촉. 돌쇠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드디어 반응이 오는가 싶어 미호가 고개를 들어 그윽한 눈빛을 보내려는 찰나 돌쇠가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귀신이든 도깨비든 다 때려잡아 줄 테니. 돌쇠는 미호를 방구석에 고이 모셔두고는 문 밖에 나가 도끼를 들고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저기요, 나그네님?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시면 되는데. 쉿!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중이니 안심하고 주무시오. 방 안에서 홀로 남겨진 미호는 허탈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곰탱이를 잡아먹느니 차라리 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게 빠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돌쇠의 그림자를 보며 미호는 깨달았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내를 만났지만 자신의 간이나 미모가 아니라 그저 미호라는 존재 자체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준 사람은 돌쇠가 처음이라는 것을요. 미호가 배가 아픈 척 연기를 하면 돌쇠는 험한 산을 넘어 약초를 캐왔습니다. 미호가 입맛이 없다 투정을 부리면 서툰 솜씨로 산딸기를 따다가 꿀에 재워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입이 까다로운 걸 보니 귀한 집 규수였던 모양인데 이 산골에 먹을 게 없어 미안하오. 돌쇠의 투박한 손에 들린 산딸기 그릇을 보며 미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냥감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실패한 구미호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새 100일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쇠를 죽이고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돌쇠를 살리고 자신이 소멸할 것인가. 그리고 운명의 99일째 밤. 그날따라 달은 유난히 밝았고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밥상을 물렸습니다. 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술잔에 잠이 오는 약초를 탔습니다. 오늘 밤 그가 잠들면 정기를 취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미호가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취기가 오르는지 불그스름해진 얼굴로 미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미호 낭자. 네, 나그네님. 네, 가진 것 없는 놈이라 낭자에게 해줄 게 없소. 헌데 내일이면 낭자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가슴이 먹먹하구려. 미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눈치는 있소. 낭자가 이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다 나으면 떠나야지. 그렇고 말고. 돌쇠는 씁쓸하게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곱게 깎은 나무 비녀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세상에 하나뿐인 비녀. 가서 좋은 짝 만나시오. 나는 낭자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으니 그걸로 되었소. 돌쇠는 그 말을 남기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미호는 손에 쥔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나는 비녀 위로 투둑, 투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내가 구미호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하는 줄도 모르고. 미호는 잠든 돌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힘찬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심장을 멈추게 하면 그녀는 꿈에 그리던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호의 손톱이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여우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못해. 난 못해. 미호는 울부짖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천년의 염원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내의 투박한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호는 돌쇠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소멸을 맞이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미호는 짐을 챙겨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지 마시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미호가 뒤를 돌아보자 잠든 줄 알았던 돌쇠가 부스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 계셨어요? 돌쇠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았소. 네. 방금 낭자의 손이 변하는 것을, 눈이 붉게 빛나는 것을 다 보았소. 미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체가 들통난 것입니다. 이제 돌쇠는 도끼를 들고 덤벼들거나 괴물이라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요. 보셨군요. 맞아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 묵은 여우,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구미호가 바로 접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러니 비키세요. 당신을 해치기 전에 떠날 테니. 미호는 짐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돌쇠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는 미호의 떨리는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간이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뭐라고요? 내 간 하나면 낭자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요? 그럼 가져가시오. 어차피 낭자가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소. 껍데기로 사느니 낭자의 일부가 되어 사는 게 낫지 않겠소. 돌쇠는 옷고름을 풀고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었습니다. 미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혐오도 없는 눈빛. 그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 무모하고도 거대한 진심 앞에 미호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아, 누가 간을 달래? 내가 원한 건 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미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미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 아는 게 없어 낭자를 울리기만 했구려. 울지 마시오. 낭자가 여우든 사람이든 내게는 그저 고운 내 색시일 뿐이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신비로운 빛. 미호의 몸을 감싸고 있던 9개의 꼬리가 빛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꼬리가, 내 꼬리가. 천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짐승의 굴레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간을 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던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혹은 곰 같은 사내의 지독한 사랑이 요술마저 녹여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았을 때 오두막에는 더 이상 구미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한 쌍의 남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돌쇠는 여전히 눈치가 없어 미호의 속을 긁어놓지만 밤마다 미호의 꼬리가 9개였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미호가 가끔 밥상에서 고기 반찬이 적으면 눈이 붉게 변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지만 그건 아마도 사랑 싸움의 일종이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하고도 흐뭇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